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리학자 강현식 대표님과 조선왕의 심리라는 흥미로운 강연 들어봤는데요.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선조와 광해군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왕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 뭐 그래도 이야기거리를 좀 만들어내려면 네. 어떤 서로 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방송에 많이 조명됐던 분, 그렇지 그런 분. 정조하고 정조 이사라고 네. 뭐 아버지하고나 영조의 뭐 갈등 이런 네. 거나 아니면 고종과 뭐 흥성대원군의 관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뭐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어떤 왕이든 오늘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전 다 받아드릴게요. 네. 왕왕 돌아가네요. 들어오세요. 왕왕왕. 왕왕 돌아. 아마 그저 조선왕 중에 가장 많이 그 드라마나 매체에서 다룬 게 연산군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산군이요? 연산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뭐 맞아요. 상주인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도 이 저 후궁들이 막 이렇게 왕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예? 그런 암투를 벌이고 서로 질투하고 막 서로 이렇게 모함하고 그런 얘기들이 재밌어가지고 장희빈이 나왔던 네. 그 숙종 예, 숙종 그분이 또 항상 그 저 숙기가 있어요. 숙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분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정답이 있을지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강현식 심리학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숙종을 조선의 유일무이한 절대 군주였다. 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원자는 누구냐? 세자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원자로 태어났다는 거는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금이야, 옥이야.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 물건이 와서 갖다 자기 주죠. 손에 딱 네. 붙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넌 조심하지, 왜 조심하지 않냐? 라고 타박을 합니다. 이렇게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감에서 벗어나는데 숙종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능감에서 벗어날 일이 없고 계속 그거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숙종의 모습이 현대인에게 있다면 반갑습니다. 강현식입니다. 아니 대표님, 저희가 오프닝에 오늘 어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왕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왕은 박권 씨가 맞추셨습니다. 뭐예요? 오, 숙종. 아까 후궁 네, 숙종, 맞습니다. 숙종. 자, 사극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죠. 네. 예. 인현왕후 민 씨와 희빈 장 씨를 중심으로 한 네. 그런 갈등. 네. 이 갈등의 중심에 있던 오늘 숙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숙종을 조선의 유일무이한 절대 군주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군주. 네. 와.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조선에도 다양한 왕들이 있었어요. 네. 그 많은 왕 중에 이렇게 숙종이나 뭐 이런 왕을 선택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조선 역사를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이런 주제들이 있는 왕들을 좀 뽑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저 이 숙종이 좀 숙취기가 항상 있어 보였다. 항상 이 피곤해 보이고 뭔가 예, 좀 이게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후궁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 때문에 정치를 잘 못했다라는 그런 좀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근데 실제는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인현왕후 민 씨와 희빈 장 씨 사이에서 숙종이 좀 갈등을 하느라고 네. 국사를 좀 잘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는 좀 흥미와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풀지만 사실 숙종만큼 그런 여색에 빠지지 않았던 왕은 없습니다. 그래요?
숙종은 정말 의외다. 네, 조선의 절대 군주로서 네. 정말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숙취가 있었던 거는 예. 뭐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예. 일에 너무 열심히 매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숙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숙종이 조선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절대 군주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자, 숙종은요, 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원자는 누구냐? 세자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신은 세자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좀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적장자라고 그러나요? 적장자?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은 조선 역사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자, 첫 번째로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종입니다. 인종.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숙종이고요. 숙종. 마지막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2대 황제였던 순종입니다. 순종.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적장자로 왕이 된 사람이 3명이 더 있습니다. 문종과 단종, 그리고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 이 사람들 제외하고서는요, 갑자기 세자가 됐거나, 그리고 적장자가 아닌데 왕이 됐거나. 그래서 이렇게 정통성을 어렸을 적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의외네요, 겁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로 태어났다는 거는 사실은 미래의 권력, 분명히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궐에서 네. 이 원자를 돌보는 궁녀나 내시였다면 네. 이 원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돌보셨을 것 같아요? 지극정성으로 그렇죠? 잘 돌봐야죠. 일단 계속 그 가스라이팅을 하죠. 나중에 너 왕 되면 나 한 자리 줘라.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다. 네. 그것도 있지. 그렇죠? 이 원자로 태어났다는 거는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금이야, 옥이야, 그렇죠. 깨질까, 네. 상처 입을까, 넘어질까, 자빠질까, 이 아기를 완전히 이렇게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원자로 태어났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 왕이 될 운명인데 네.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자, 또 게다가 숙종이 절대 군주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건은요. 14살 때부터 저 어자에 앉아서 직접 국사를 돌보았다는 겁니다. 어머. 14살인데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야. 보통 성인이 되기 전에 왕이 되면요.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수렴청정. 수렴청정은 왕실의 어른들 중에서 네. 왕대비나 대비처럼 4명부의 가장 큰 어른이 조언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왕이 됐을 때는 4명부의 가장 어른은요, 장렬왕후 조씨, 자의대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은 인조의 두 번째 중전입니다. 인조의 계비예요. 그런데 이 장렬왕후 조씨 자의대비는 정치적인 능력도 없었고요. 정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대비가 수렴청정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가장 좋은 거는 숙종의 어머니, 현종의 아내인 명성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 4명부에 가장 큰 어른이 있는데 숙종의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숙종이 14살 때부터 직접 어자에 앉아서 국사를 돌보도록 야. 그의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가 자의대비의 허가를 받아서 이 친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조선 역사에서 17살의 왕이 됐던 왕도 있습니다.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 그렇죠. 근데 선조는 17살에 친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과 14살은 아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중학생과 중학생 차이. 그렇죠. 크죠. 14살은 이제 막 어린아이 티를 벗은 상황이고 17살은 그래도 조금만 더 크면 성인이니까 금방 성인이라서. 금방 성인이죠. 네. 그런데 이 14살 때부터 친정을 시작했지만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요. 숙종은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원자로 크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세자 시절도 왕이 될 준비를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14살에 앉았지만 누구도 숙종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행이네. 이 숙종이 조선의 절대 군주로서 행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은 자신의 아내 중전을 폐위했습니다. 왜 폐위를 했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시키고 네.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앉혔다가 네. 또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시키면서 네. 희빈 장씨를 또 사양이. 폐위시킵니다. 어. 숙종은 네. 재위 기간도 오래됐는데요. 정말 여색을 즐기지 않았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니 제일 즐겼을 근데 여자들이 제일 많았던 거. 많았는데 그거를 뭐 그냥 너무 그것도 우리 많아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오해네요. 진짜. 그렇죠. 자, 그래서 숙종은 자신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전 2명을 폐위시키기도 했고요. 네. 또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그 누구도 정리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과거사일까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예. 사실은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그것이 지금 많은 갈등으로들 이어지고 맞아요. 있죠. 맨날 그러죠. 정치에도 그렇고 세대 간 갈등도 이어지고 네. 있고요. 그런데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였지? 숙종은 사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밤을 새는 일이 많았고요. 네. 밤을 새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사관들을 불러서 실록을 읽게 했습니다. 선대 왕들의 기록을 읽게 한 거죠.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예. 조선 개국 때 역적으로 찍혔던 이방번과 이방석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 1차 왕자의 난 때 억울하게 이분들이 좀 죽임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숙종이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이방번과 이방석 어르신들 이분들이 사실 역적은 아니지 않냐. 우리 태종대왕이 왕자의 난 때문에 이렇게 좀 죽인 거지 이분들이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냐. 뭐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을 복권을 시켜야겠다. 그 명예를 다시 그렇죠. 찾아주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 예. 전하, 안 된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선대왕들도 고민하지 않았던 바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복권을 시키면 태종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냥 거예요. 내비둬라. 근데 숙종은 야, 내가 조선의 왕인데 누가 내 명을 어길 거냐? 그러니까. 복권 시킨다 하면서 복권을 시키고 이 두 분에게 무한대군과 의안대군이라는 오. 이름까지 추정했습니다. 아, 이 숙종.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잠깐 왕위에 앉았던 사람이 있죠. 네. 그의 형 이방과. 예. 네. 우리가 지금은 정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숙종 때까지만 해도 정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잠깐. 묘호가 없었어요. 묘호는 뭐냐면 선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면 후대 왕이 선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추중하는 이름이 묘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네. 이런 것들이 다 묘호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인데요. 그때까지 이방관은 공정대왕으로만 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원이 네. 자신의 아버지가 1대 왕이고 네. 그 후계자가 나다. 우리 형님이 아니고 나다라는 것을 좀 역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에게 묘호를 추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숙종은 야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이 어자에 앉아서 국사를 돌보았던 분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묘호를 추정하자. 그래서 이분에게도 정종이라고 묘호를 추정했습니다. 야, 그거 없어서 우리 태태 이렇게 그쵸,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태태할 뻔했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네. 수양대군 오. 세조. 세조. 세조가 자신의 조카 네. 단종. 단종을 이제 쫓아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네. 단종도 묘호가 없었습니다. 아, 쫓아냈으니까. 왜냐하면 세조가 네. 이 단종을 인정하면은 자신의 정통성이 흔들리잖아요. 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종은 노산대군이라는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숙종이 야, 이 어르신에게도 우리가 묘호를 추정하자. 그래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추정했습니다. 오. 그리고
쇠조에게 반대했던 사육신 네. 역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예, 사육신. 복권시켰습니다. 사육신도 이거 쉽지 않은데. 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종축을. 그렇죠. 와.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그런 갈등, 이런 갈등 때문에 서로 피가 나고 서로 역적으로 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숙종이 내가 조선의 절대 군주다. 내가 하겠다라는 그 일념만으로 과거사를 정리해 버립니다. 야, 이 대단한 반발이 심했을 것 진짜 같다는 또 생각이 좀 드는데. 반발은 심했지만 숙종은 그 반발들을 모두 이겨낼 정도로 자신의 권력을 잘 행사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는군요. 그렇죠. 네. 네. 어. 자, 그런데 숙종이 조선의 절대 군주로서 활동했던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 이 새로운 정치 시스템, 황국 정치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요? 네. 예. 환국 정치는 국면을 바꾼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숙종 이전까지는 당파들이 싸울 때 네. 왕이 한 당파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당파들이 일부가 유배를 가거나 숙청을 받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모든 당파들을 조정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의 일부만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조정을 완전히 새로운 신하들로 바꾸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의 정치를 실시한 게 그러면 황국 진짜 정치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독재 아니에요, 독재. 거의 그렇죠. 네. 오. 자, 그런데 이 황국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걸 말씀드리려면 조금 복잡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네네. 자, 예송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송. 예송 논쟁은 뭐냐면요. 숙종의 아버지 현종 때 있었던 논쟁인데요.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 자의 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되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인조는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앉았지만 네.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많이 그 위세가 많이 무너졌죠. 네. 그리고 병자호란 때문에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만주의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네. 그런데 볼모로 잡혀갔다가 이제 청이 중원에서 명을 다 이기고 이 세자들, 아들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냈을 때 소현세자는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게 했던 청태종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만주 심양에 있어서 혹은 그리고 북경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보면서 야, 우리 조선이 발전하려면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들과 충분히 교류를 하고 서양의 문물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서양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가져온 물건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좀 문호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조가 봤을 때는 네가 오랑캐들과 함께 어울리더니 네가 나를 무시하니? 아빠요. 아, 그러면서 사실은 인조가 세자를 독살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소현 세자가 죽은 모습은 독살당한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만주 심양에서도 건강하게 살았던 세자가 조선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거. 그리고 보통 세자가 그렇게 아파서 죽으면 세자를 돌보던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같이 다 그런데 묻잖아요. 인조는 어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러면서 세자가 죽고요. 세자의 아들이 있었긴 했지만 자신의 후계자로 그 아들, 손자를 지목하지 않고 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효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효정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였던 장렬왕후 조씨 자의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만약에 효종이 큰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왕위를 계승했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왕위를 계승했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1년 상복만 입으면 된다.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인들은 1년 상복이 맞다. 서희. 다시 말해서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네. 남이는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 취급을 해줘야 된다.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이 고민을 하다가 서인들의 손을 들어줘서 1년 상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이 치른 다음에 남인들 일부에게 책임을 물어서 귀양을 보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효종의 아내인 인선왕후 장씨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또 어떤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아유, 그것만 그러니까 참 큰아들의 아내가, 큰며느리가 죽으면은 1년 상복이고 둘째 아들, 둘째부터는 며느리가 죽으면 9개월 상복인데 1차 예속 논제제처럼 서인들은 둘째 아들이니까 9개월 상복만 입으면 된다 주장했고요. 네. 남인들은 1차 예속 논쟁이 잘못된 겁니다. 효종은 장자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상복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니까 네. 숙종의 아버지 현종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예. 자신의 아내 명성황후 김씨의 사촌 오빠인 김석주에게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이 일을 자세하게 좀 조사해 다오. 근데 김석주는 서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이 서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남인 편에 섭니다. 다 보내려고. 그렇죠. 그래서 남인 편에 서서 이제 현종에게 1차 예속 논쟁이 잘못된 거고 원래는 맞았다. 효종이 네. 사실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큰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1년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9개월이 아니라. 네. 그래서 남인 편에 서서 예속 논쟁이 그렇게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예속 논쟁을 이제 사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반대파들을 또 귀양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현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하, 30대 초반에 갑자기 숙종의 아버지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숙종이 갑자기 14살에 14살에 가는 왕이 된 왕이 거죠. 됐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되는 거는 2차 예속 논쟁의 후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서인들의 일부만 책임 물은 게 아니라 이때부터 황국이 시작돼요. 조정에 있는 모든 서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야, 머리 썼다 큰일 났네.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대략 40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거든요. 네. 다 나가게 되는 싹 겁니다. 다 나가고. 그리고 대신 그 자리로 남인들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숙종은 남인 편이 아니에요. 남인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잘 지켜보는데 남인 역시 조선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당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숙종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인의 우두머리 허적,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허적이 네. 실수를 하나 하게 돼요. 어떤 실수일까요? 자신의 집안 행사에 왕실에서 쓰는 기름 천막을 몰래 가져갑니다. 아하. 기름 천막이요? 기름 천막이 뭐냐면요. 네. 지금은 비가 오면은 천막들이 다 방수가 돼서 네. 천막 지면 비를 안 맞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런 천막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에 기름을 쳐서 방수가 됐던 이 천막은 왕실에서밖에 없었는데 신하들이 그것을 쓰려면 왕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데 왕의 제가를 받지 않고 그냥 갖고 왔네. 자신의 집안 행사에 몰래 갖다 쓴 거죠. 아유, 좀. 그러다가 왕한테 숙종에게 얘기 좀 하지. 좀. 그러니까요. 저 좀 쓸게요. 그러지. 아유. 그러다가 숙종에게 딱 걸린 겁니다. 걸렸지. 그런데 그때 허적의 서자가 역모를 꾸몄다라는 고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빌미로 모든 남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또? 이게 두 번째 황국입니다. 그러면 저 신하들이 나만 아질 않겠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서인으로 조정을 채우게 돼요. 아, 그럼 귀양 보냈던 애들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런 애들을 부르기도 했었고 예, 한편으로는 그 또 계통에 있는 애들 계통에 있는 계통 사람들을 쪽에? 부른 거죠. 그때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좀 갈라지게 또 되는데요. 나눠졌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서인들의 세상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희빈 장씨가 네. 아들을 낳습니다. 아하, 그럼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숙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현왕후 민씨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숙종이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겠다.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 당시 조정에 있던 사람들은 서인이거든요. 네. 근데 인현왕후 민씨가 서인 사람입니다. 이것도.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하죠. 아니 중전이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래요. 이걸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근데 숙종은 자기가 조선의 절대군주거든요. 네. 희빈 장씨가 후궁이라서 문제돼? 알았어. 자, 인현왕후 민씨, 너 폐위. 희빈 장씨, 너 중전. 그리고 서인 다 나가. 또 나가네. 그러면 정말 이게 원한이 계속 쌓일 텐데요. 야, 이럴 거면 진짜 뭐 이거 불렀어? 무서워서 이거 뭐 살겠습니까? 예. 이렇게 짐도 해서 못 풀 것 같은데. 말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남인들이 조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들어요. 그런데 남인들이 들어왔지만 역시 숙종 마음에는 남인들이 일을 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서인들이 그걸 눈치채고 민씨의 복위 운동을 펼칩니다. 민씨가 폐위된 거는 부당하다. 계속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민 씨를 보기시키고 네. 희빈 장 씨를 또 내치면서 남인들을 또 내보냅니다. 아우 정신없어. 아우. 그리고 그래서- 자기빈이 뭐 인연 왕후를 뭐 시기 질투해서 막 화살 쏘고 막 뭐 인형 묶고 이런 거는 다 거짓으로 지어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사실은 뒤쪽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로 나오기는 합니다. 있어요? 네. 오. 근데 하지만 둘이 갈등했지만 이 둘의 갈등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니라 숙종의 철저한 정치적인 거죠. 목적을 위해서 네. 벌어진 거죠. 참.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 민씨가 복이 되고 네. 조정은 다시 서인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 후에 민씨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그때 희빈 장 씨가 민 씨의 죽음을 사주하는 주술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 이것에 대해서 희빈 장 씨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약을 사연을. 줘서 희빈 장 씨를 죽음에 아니 근데 이르게 숙종이 희빈 장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습니까? 왜? 그건 법정에서 얘기하세요. 왜 여기 와서 묻습니까? 사랑과 전쟁입니까? 4주에 뵙겠습니다. 예. 와. 그래서 그런데 이제 희빈 장 씨는 세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론 세력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 세자 편에 섰고요. 네. 노론 세력들은 강경하게 또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숙종은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추진했던 왕이고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내친 조선의 절대 군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숙종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참 많네요. 이 후궁들에게 좀 이게 휘둘렸다는 그런 편견도 오늘 없어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죽인 그런 또 왕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재임 기간도 굉장히 길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 숙종이 어떻게 이렇게 절대 군주로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종은 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통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아기들은요, 전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감.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기가 가장 무력한데 전능감을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아기는 배가 고픕니다. 그럼 배가 고픈 아기는 뭐만 하면 되죠? 울기만 하면 울면 됩니다. 되죠. 그렇죠. 울면은 먹을 것이 입으로 날라옵니다. 아기가 뭔가를 갖고 싶습니까? 울면 되죠.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 물건이 와서 갖다 주죠. 자기 손에 딱 붙습니다. 아, 그러네. 아기들의 상상에서 아기들은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전능감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동생을 이뻐하지 우리를 이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사람들이 넌 조심하지 왜 조심하지 않냐라고 타박을 합니다. 이렇게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감에서 벗어나는데 숙종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능감에서 벗어날 일이 없고 계속 그거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숙종의 모습이 현대인에게 있다면 그것은 되게 자기애적 성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자기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는 굉장히 과도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하거나 자기가 타인들을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타인들을 착취하는 이 착취적인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그건 거의 뭐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자기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나르시시즘. 맞습니다. 간단히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나르키소스는 굉장히 잘생겼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요정들의 구애를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로부터 구애를 거절당했던 한 요정이 예. 복수의 신 네메시스를 찾아가서 네. 복수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 나르키소스가 사랑을 거절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네메시스가 나르키소스한테 저주를 내렸어요. 예.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예. 물을 먹으러 다니다가 예. 연못에 있는 거예요. 예. 연못에서 물을 먹으려고 연못을 딱 봤더니 예.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려고 했더니 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렸더니 나타나는 겁니다. 예. 불렀더니 대답을 안 해요. 예. 만지려고 했더니 사라집니다. 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만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쵸.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엔 거기에서 굶어서 죽었다는 것이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나르시시즘. 나르시즘.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기애.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애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자기애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코엇이 자기애성 성격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태도로 뭐 선생님이 뭐 전화 좀 고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서 뭐 이런 데 올 사람은 아닌데 선생님한테 안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지금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엇이 그 사람들이 자기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회기에 그 환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선생님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엇이 무슨 일이냐, 뭐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냐 그랬더니 네.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계속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엇이 아니 무슨 일인지 좀 얘기를 해달라. 내가 왜 관심이 없다고 하느냐. 저 머리한 거 안 보이세요? 어머. 나 머리한 거 왜 안 알아주냐고. 어머나. 그러니까 사실은 코엇이 약간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그쵸.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괜찮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짜증나는 굉장히 그 안에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계속 이야기하고 살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예. 제대로 된 공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좀 슬프다. 슬프네. 그래서 자기애는 진짜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와, 그런데 사실 슬프네. 여러분 숙종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숙종은 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됐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이 숙종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감하는 대로 보통 부모한테 받잖아요. 네. 야, 너 힘들지? 막 그럴 수 있어. 야, 아빠도 경험해 봤는데 너 힘들 수 있어. 근데 숙종은 왕이었습니다. 숙종의 그런 여린 마음에 같이 머물러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진짜 뭔가 마음이 소통되는 경험이 사실은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진짜 숙종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같이 공감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종의 마음속에는 이 엄청난 공허감이 있습니다. 이 공허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게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 일 중독. 사실 숙종은 일중독에 빠졌습니다. 네. 일할 숙종이 중독이 아니네. 얼마나 일중독에 빠졌냐면요. 경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연은요. 왕하고 싸워. 신하들과 왕이 글 공부를 하는 게 경연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글 공부지 신하들이 왕을 앉혀놓고 직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 그래서 왕권을 중시했던 태종, 세조, 네. 연산군은요. 경연을 너무 싫어했어요. 오. 왜냐하면 평소에는 굽신해하는 신하들이 네. 경연만 되면은 이때다 싶어서 왕을 공격하니까 경연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이름 써놓고 기왕 보내면 되잖아요. 경연 끝나고 다 처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되는데 왜? 그런데 숙종 때는 경연을 하는 경연청이 공사 중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전하 경연청이 공사 중이니까 경연을 좀 쉬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혼났습니다. 숙종한테. 숙종이 뭐라 그랬냐? 오히려? 조문도 석사가히. 이렇게 뭐냐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내가 어찌 글 공부를 안 하겠느냐. 야, 경연청이 안 되냐? 다른 데서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경연을 쉬지 않았더나. 합리적이신 분이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진행되었던 복구 작업을 완료했고요. 네. 그리고 북방 경계,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를 확정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편입시켰고 야, 그리고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그리고 화폐를 통용했던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아, 세종대왕보다 더 대단하신데 왜 이게 사실은 알려지지 조선 않죠? 후기를 이렇게 다져놓은 거는 숙종의 업적이 야, 이 엄청납니다. 대단한 분이시네. 종조가 더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나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숙종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희생했음에도 네. 그의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숙종은 밤새서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밤새서 일을 한다는 거, 예.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공허할 때는 공허하기 사람들이 때문에. 뭐 하나에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빠지자. 겁니다. 뭘 자꾸 채워 넣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면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네. 숙종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죽기 전까지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어떻게 하면은 개인으로 봤을 땐 굉장히 비운의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살다가 뭐 이렇게 숙종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에 몰입하기보다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네.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좀 돌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술이든지 혹은 어떤 약물이든지 혹은 어떤 게임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중독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얘기를 초래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예, 성공,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오늘 숙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울림이 오늘 있는 강의였습니다. 어. 눈물이 조금 찔끔. 그러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절대 군주였지만 또 결국엔 마음이 공허해서 나르시시즘으로 빠졌던 숙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조선 역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충격.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 아, 그러면 안 네. 되지. 네, 거기까지만. 사도 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거예요. 드디어 나왔구나. 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조선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 사건을 한번 심리학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영조가 형을 죽였다. 독살설이 궐 내외로 파다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 왕 안 할 거야. 나는 왕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너네들 내가 왕 되고 싶어서 형 죽였다고 생각하지? 아니라고. 절대 아니다. 네. 억울하다. 나 그러니까 세자한테 넘길 거야. 영조의 억울함은요, 그의 아들의 억울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억울함이 왜 중요하냐?